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만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백현동이 있었고 위증교사가 있었고 대북송금 사건이 있었죠. 이걸 합쳐서 청구를 했는데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백현동 사건만 따로 떼서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위증교사가 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영장 침시사에서는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백현동을 따로 떼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데요. 자,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권영석 기자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은 백현동과 위증교사, 대북송금을 합쳐 청구했지만 백현동 사건만 먼저 기소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의 시정농단이라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시작된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과 백현동 사건의 구조와 피고인이 같은 만큼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관련자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수원지검으로 넘겨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 3-4개에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가짜뉴스 외에도 대선 8일 전에 또 다른 가짜뉴스가 있었다라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의 몸통으로 몰아가려 했던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외에도 그 연장선으로 또 다른 왜곡 보도가 있었다는 건데, 자, 이 사건과 이 김만배 신앙님 사건과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가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조용은 가가지고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자, 윤석열이 타주지도 않은 커피를 타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윤석열 사실 검사의 상관이죠.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라고 가짜뉴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엮었다는 건데, 근데 이번 가짜뉴스의 특징은 민주당 인사들이 3명이나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이번엔 야당 보좌관 가담한 대선 가짜뉴스. 그렇다면 당은 몰랐을까? 대선 8일 전 인터넷 매체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와 당시 윤석열 검사의 상관이었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녹취록을 입수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 내용도 공개를 했죠.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화 속 목소리는 최재경 전 부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 마치 최 전 부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꾸며서 대화를 아예 이건 뭐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그냥 녹취록만 봤다라고 주장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봤더니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 가운데 한 사람, 7인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신의 이름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 녹취록 제작 과정에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요. 그러니까 가담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러면서 당 전체로까지 지금 수사에 불똥이 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앞길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검찰은 어제 백현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백현동 식품연구원 대통령이 2차례나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이익을 더 나눠받지 못했으니 배임이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최소 확정 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섬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줬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자, 어쩌면 이 대표의 가짜 이 관련된 뉴스뿐만 아니라 진짜 가시밭길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 리스크. 자, 서울 강서구에서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백현동 사업브로커 성남시장 시절에 이 백현동 사업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줬다. 이 내용으로 성남시에 2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에 배임이 적용됐습니다. 예.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직접 결제한 서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확보가 돼서 입증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백현동 또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 등 가운데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를 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을 해달라 이렇게 검찰은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검찰이 아주 커다란 물음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이러면서 왜 이재명 대표 영장에 적시됐던 3가지 의혹 가운데 백현동을 콕 집어서 먼저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자, 이게 어떤 전략일까? 오늘은 이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한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모두들 다 위증교사를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니까.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는 그렇게 봤어요. 물론 판사 개인의 당시에 영장 심사할 때 판단입니다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걸 먼저 불구속 기소한다?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이게 굉장히 고도의 노림수와 수싸움이 있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설명드릴 게 많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사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그 유창훈 판사도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의 실무례를 보면 이 정도면 소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수사가 없이 그냥 그대로 기소한 건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검찰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수사로도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관련자들 시행사 대표 김인섭 씨, 공무원들 다 진술이 있어요. 근데 예. 딱 무슨 직접 증거 하나를 콕 집었는데 그게 무슨 CCTV나 녹취 파일 나오지 않으면 직접 증거 없다 이런 논리까지 갔거든요. 예. 사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여태까지 사건들에 비춰봤을 때 증거가 충분하다. 그래서 백현동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기소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구분해봐야 되는 게 사건의 병합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게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건이 기소가 되면서 병합이 되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의 재판이 열려요. 그럼 판결은 마지막에 한 번 나와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기소된 작은 사건도 마지막 판결 날 때까지는 그 부분 판결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위증 교사 사건을 만약에 백현동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기소를 했다면 예. 백현동 사건 끝날 때까지 위증교사 심리가 다 끝났어도 판결이 안 나요. 아, 그렇군요. 가장 먼저 기소를 따로 하지 않은 이상 그렇죠. 이게 묶어서 하면은 이게 아무리 유죄가 확정이 됐다 해도 판사가
다른 사건 판결할 때까지는 결론이 안 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백현동이랑 붙여서 같이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위증교사 사건은 한 넉 달 정도면 넉넉 잡고 끝나요. 그럴 게 한 몇 년 걸려버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백현동이랑 붙이지 않은 건 그런 의미가 있고, 만약에 위증교사가 먼저 준비됐으니까 그걸 먼저 기소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결백 주장하시지만 사실 판결을 빨리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병합 신청이라는 걸 피고인 입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허. 그럼 기존에 여러 재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병합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다른 사건에 붙으면 또 그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위증 사건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백현동을 먼저 기소해서 검찰이 선수를 쳤어요. 대장동 사건에 붙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허. 대장동 사건에 재판부가 붙입시다라고 하면 그 사건이 지금 3년짜리 사건 됐다라고 평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위증교사 사건을 또 기소하면은 여기에는 다시 붙이는 게 말이 안 돼요. 관련성도 없는 사건인데 또 붙이면 이거는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하. 하면 재판부도 이것까지 붙이기는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붙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건 또 관할도 달라요. 다른 사건은 워낙에 거대한 사건이라서 합의부 사건인데 위증교사만 떼서 하면 이건 단독 판사 관할이거든요. 더 빨리 나올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붙이기도 조금 애매해져요. 단독 판사 관할을 합의부로 땡겨오려면 합의부에서 별도로 또 병합 결정이라는 걸 또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땡겨가는 거가 오히려 무리수니까 그냥 요건 따로 갑시다라는 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결론을 좀 늦게 보고 싶어 할 테지만 이런 수순으로 가면 위증교사 사건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기소는 늦게 해도 재판 결과는 더 빨리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기소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른 사건에 휩쓸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진실을 막 3년 뒤, 4년 뒤에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은 좀 배제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주안점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사실 이 백현동 사건은 물론 뇌물죄가 포함되지 않은 배임죄입니다. 배임이라는 건 보통 뇌물 받고 회사나 뭐 조직에 해를 끼치는 건데 이제 뇌물죄는 없어요. 배임죄만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 뭐 담당 그 실무자들 중에 뭐 전결하는 그 결제 라인에 있는 과장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배제가 됐다. 이런 것들은 이미 확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배임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이런 걸로 처벌받은 사례 없지 않냐 이런 주장하시잖아요. 그거는 법리의 전체 중에 반을 잘라가지고 앞부분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건데 예. 사업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서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는 게 따져지는데 이게 뭐냐면 경영상의 노력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 해서 결과 책임으로 형벌까지 주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예. 거기만 잘라갖고 얘기하는 건 정말 공색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뒷부분에 하느라고 한 노력하에 판단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뇌물이 개입됐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유죄로 가는 거예요, 배임도. 그리고 거기에 그 뇌물이 없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다시 또 유죄로 가요. 근데 예. 김인섭 시행사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이란 김인섭과 시행사 대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해서 그 뒷부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분석은 검찰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사 설득은 이제 검사들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 판단을 하는 건 당연히 상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국감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엿보였는데, 근데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이게 사실 승부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데 준비가 없었겠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검찰 조직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정치적으로 기소를 한다 이렇게 보지만 결국 검찰 조직원들, 검사들은 공무원입니다.
어떤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면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죄가 되겠죠. 지금 잘 보시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마치 검찰이 사건이 되지도 않는 죄가 없는 것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이렇게 잘 보시면 예. 객관적으로 왜 이렇게 혐의가 많은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일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이 돼서 거의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발견이 되고 이런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건을 기소를 하고 뭔가 몰아붙였을 때 법원조차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다 보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구속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영장 기각한 판사조차도 위증교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하면서도 구속을 안 시킨 이유는 제1야당 대표이니까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입장 유무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시면서 사건을 봐야지 뭐든지 아까 박범계 의원 표정 보셨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할 때 굉장히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나중에 법원 판결 났을 때 굉장히 당황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사실 좀 충격에 빠졌는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또 여권이 패배했으니까 검찰이 구원투수로 다시 등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검찰이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또 다른 자신감이 없는 사건 대장동하고 같이 묶고 자신 있는 게 이게 위정교사거든요. 위정교사고 또 대북 송금은 아직까지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나머지 승부수로 남겨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감이라는 게 한동훈 장관 자신 없었습니까? 늘상 차고 넘친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하면서 항상 자신감을 보이고 했는데 영장은 역시 기각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배임죄가 따로 이제 대장동하고 같이 가서 저건 나중에 늦게 판결이 날 테니까 저기서 무죄가 나더라도 뭐 관계없고 위정교사하고 대북 송금에 이제 승부를 보겠다 하는 그런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제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했으면 좀 여권에서 정부에서 이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뭐 정책으로 대결을 하고 또 쇄신을 해야 되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검찰에 의존하고 있다. 저거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또 민주당에서는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이랑 엮는 거는 결국 나중에 재판받으니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북 송금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걸 빨리 하기 위한 꼼수다 좀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는 게 뭐 검찰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검찰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라는 거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게 수순상으로 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는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소가 된 것이고 정치 현황하고는 달라요.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이득을 본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무슨 도움이 되네 안 되네. 그러면 뭐 민주당은 일본의 정치 지형 때문에 일본한테 지금 정치적으로 도움받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될 뿐이죠.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대장동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은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그리고 예. 백현동 사건은 오히려 객관적 증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는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내 주변에서 나도 모르게 이 거대한 사업 두 개가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변명을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 관계에 있어요. 근데 병합이라는 거는 검찰에서 신청만 했다 뿐이지 재판부 결정이에요. 재판부가 병합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림수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검찰로서는 병합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왜냐면은 병합이 됐을 경우엔 서로 이제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유죄로 가기가 더 쉽다. 병합이 안 됐을 경우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증교사가 지금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위증교사를 빨리 판결이 나오는 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 만약에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는 게 맞다면 무죄 판결 빨리 받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병합 신청을 하면 그만큼 궁색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병합이 안 됐는데 위증교사가 기소됐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병합해달라 그러면 백현동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재판부에서 위증교사는 우리가 병합하겠다라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계속 줄줄이 재판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일단 지금
퇴원도 했고 어제 선거도 이겼으면 뭐 최고위나 아니면 국회 모습을 오늘 좀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뭐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국방위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으로서 참석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최고위는 지금 9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최고위원의 참석은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참석을 해서 당 내홍도 수습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정리를 내리는 그런 메시지를 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국감이 또 한창 진행 중이고 본인이 또 의원 신분이고 국방위원이고 상임위를 챙겨야 한다라는 그 본분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출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상임위에 참석을 함으로써 예. 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당대표로서의 당무를 챙기는 모습을 먼저 보일지 이 부분은 조금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줄줄이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번이냐? 한 주에 뭐 3차례, 4차례 저희들 뭐 그래픽으로도 준비돼 있죠. 달력으로 봐도 저렇게 지금 예정돼 있는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출석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자, 이러면 당무와 재판, 본인에게는 재판이 더 중요한데 당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집중이 안 되겠죠. 일주일에 사나흘을 재판을 받으러 한 군데도 아니고 서울 갔다 수원 갔다 같은 재판도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그 정무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이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 많이 받는 것이 형을 받는 것처럼 재판형을 받고 있다. 여러 군데 끌려다니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국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죠. 계속 재판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공천이라는 것이 뭐 민주당도 비슷한 절차를 겪을 거라고 보는데 당대표가 여러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오랜 기간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감각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당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대로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어떤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털고 당대표를 하든지 해야지 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당대표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해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재판이 여러 개 열리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방어를 위해서 재판에 치중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가진 분이 큰 역할을 맡고 있을 때 어떠한 폐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시는 그런 계기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짧게 한 가지만 먼저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재판은 여러 개인데 뭐 일일이 재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출석을 뭐 좀 미룬다든가 아니면 지지자들과 함께 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이제는 뭐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풀 단계는 지났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풀고자 하는 유혹을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1심 판결 자체도 한 3, 4년 뒤로 미뤄서 그때 대선 국면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의 경우엔 닮은 꼴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관여를 벗기 위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유죄다. 하지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증인에 대한 회유 우려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것만큼 대장동 백현동에 있어서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최대한 미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가 지금 궁금한 게 그 선거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선거법 위반 그 1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바로 결론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운명이 아마 선거법에서 결정 날 거예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뭐 그 거짓말 모른다, 김문기 모른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내가 저거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협박받은 거다. 그 결론 왜 이렇게 안 나와요? 1년 다 돼가는데. 그건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근데 법원 보고 언제까지 판결하라라는 강행 규정을 두는 게 정말 이례적인데 그건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예. 그 재판부가 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그럴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3년, 4년, 5년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예. 정말 야당 대표 힘이 이렇게 무섭나. 재판부가 그런 거 눈치 봐가면서 재판까지도
경우에도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끌 수 있나 정말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아니 야당 대표가 무섭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눈치를 본다. 사법부가 지금 눈치를 보는 거 봤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판사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냥 영장을 기각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뭐 눈치를 본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 4회씩 출연하면서 이제 그 당문을 제대로 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바로 검찰이 백현동 사건 같은 것을 분리 기소해서 만들려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제 계속 검찰에 재판에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도 이제 수사기관 출신인데 옛날에 보면은 한 명의 피의자가 여러 명한테 여러 경찰서에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경찰서로 몰아서 병합 처리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데 공당의 제1당의 대표한테 그 정도 편의도 못 봐주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해야 될 당무가 있고 정당성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이 고의로 저는 이런 전략을 쪼개가지고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왜 눈치를 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6개월 안에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별기일을 잡아서 일주일에 3번도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잡고 띄엄띄엄 해가지고 재판이 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단식한다 그래서 미뤄주고 누가 그렇게 진행합니까? 6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재판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변론 준비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재명 대표 여유 있게 가잖아요.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나 재판부가 눈치를 보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유창훈 판사의 경우에도 영장 기각이 소신이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여태까지의 기준대로면은 그런 이상한 결정은 안 나요. 여태까지의 기준대로면 소명됐다고 보고 발부됐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70년 전통의 맛집에서 기존 레시피대로 모두 다 맛있다고 하는 음식 내놨는데 기존에 맛있다고 와서 이제 드시던 손님이 갑자기 이건 맛있다고 단언할 수 없어 그래서 별 1개짜리 별점 테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하고 다르니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잠깐만요. 네. 그럼 그렇게 질문 드리죠. 네. 자, 요번에 그 구속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선고가 치러졌거든요. 네. 영장 기각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민주당 기세가 오르고 민주진영이 총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반론. 지금 선거법 재판이 6개월 이상 넘긴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강행 규정 법원이 가장 법치주의 최선봉에 있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는 그랬다고 보고 그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눈치를 봐서 판사가 눈치를 봐서 재판을 연기시키고 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눈치를 본단 말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본다? 건 팩트잖아요. 팩트를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해석을.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했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다. 고 봐라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으니까 이제 재판 결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그 어떤 재판의 1심이라도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올 재판, 제일 먼저 유무죄가 가려질 재판, 총선 전에 뭘지, 뭐 지금 선거법 6개월 규정해놨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걸지, 아니면 위증교사일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일지, 지금 이게 내년 총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재판이, 다른 거 뭐 유무죄는 빼놓고 어떤 재판이 가장 먼저 총선 전에 나올 것인가? 지금 사건만으로 보면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이즈로 봤을 땐 기소가 되면 위증교사 사건 이렇게 두 개가 먼저 나올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가 아마 1, 2월에 또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재판을 또 띄엄띄엄 잡아요. 그 핑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이 가정입니다만 유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되면 그건 일단 다음에 뭐 총선 출마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 자체가 지난번에 지원받은 그 수많은 돈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혹시 그것도 고려할까요? 그렇죠. 고려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똑같은 건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건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내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부작위의 경우엔 내 책임 아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판결을 내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파장이 미치는 건 내 책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아하. 가능한 핑계가 있으면 그 뒤로는 미루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이 지금 불거졌어요. 대선 과정에서 나온 허위 보도 의혹인데 이번에 허위 보도는 또 뭐냐? 이게 또 복잡해요. 짧게 좀 전해드리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모두가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그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윤석열 후보로 공격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중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난번에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또 다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12면. 자, 이 대선 캠프 향하는 검찰의 가짜뉴스 수사. 대선 캠프를 향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김만배 신앙님 때는 이거 민주당이 혹시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질문만 나와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거 민주당도 개입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대요. 왜 그랬느냐?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이름이 나오고 보좌관 이름이 나오고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는 당사자가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 설명해 주시죠. 이게 원래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의원실을 갔을 때 그 영장 내용만 토대로 봤을 때 당초에는 김병욱 의원 보좌관 또 허재현 기자 또 인터넷 언론사 사무실만 포함이 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또 김병욱 의원 본인까지도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연루가 돼 있다? 네, 이게 또 영장에도 적시가 돼 있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이 김 의원이 당시 대선 당시에 캠프에 있으면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위위원장. 예, 줄여서 이제 화천대유 TF 위원장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 비리를 덮어줬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이제 이 김 의원과 김 의원 보좌관 또 그 대출 브로커라고 하는 조우영 씨의 사촌형 이철수 씨가 나눈 대화가 이제 녹취록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이제 녹취록상에 나오는데 이 3자 회동에서 이 사촌형이라는 이철수 씨라는 분이 윤석열 개인이 이제 수사를 봐준 것처럼 포인트를 잡을 게 아니라 윤석열보다 더 고위직이었던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추종을 해줬던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프레임을 짜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요. 누가요? 그 이철수 씨라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이제 사촌형이거든요.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아마 사촌형이라는 사람. 예, 이 사촌형이 조우영 씨와 또 관계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 이런 걸 제보해주고 알려준다면서 이제 김병욱 의원과 아하. 보좌관이 이제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해서 정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이철수 씨가 그런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제안을 하니까 김병욱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후보한테 한번 정리를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뭔가를? 예,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을 붙이는 그런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단순히 이게 윤석열 후보 개인의 비리라기보다는 검찰이라는 큰 스케일 그리고 중수부장의 지시를 받은 검찰이라는 구악과의 싸움 구도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한 내용이 녹취록에 드러난 겁니다. 자, 이 만들어 보겠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뭐 이렇게 또 사람이 또 나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저희들도 그래요. 뭐 사건 하나 터졌더니 이번에는 사촌형까지 나와요. 사촌까지. 인물 관계도를 좀 보시죠. 인물 관계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왜 검찰의 칼끝이 민주당 대선 캠프를 향하는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이른바 7인회 소속이에요. 대선 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TF 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서 누가 있었느냐?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TF의 상황실장이에요. 단장과 상황실장, 대선 TF의 단장과 상황실장이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처음에 시작한 사촌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얘기를 했다. 이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가짜 뉴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접할 때는 뭐 어떤 군소 매체라든지
뭐 기자를 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만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 대선 캠프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던 현직 국회의원이 관계돼 있다는 겁니다. 김병우 의원의 발언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죠. 대표한테 정리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요. 만들어 보겠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실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선 과정에서 그 TV 토론 많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막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의혹을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많이 제기를 해요. 의혹 제기하는 거 한 10초면 됩니다. 10초. 근데 그걸 방어하는 건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조차 즉석에서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대로 꼬리표를 남겨버립니다. 그 상황을 수차례 겪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최모 씨라는 사람을 최재경 검사장으로 둔갑을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시절 상관으로 만들어서 뭔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저 보도 매체의 처음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재경하고 따옴표 이렇게 나옵니다. 최재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최재경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진짜 만든 거예요. 김병우 의원이 그러면 일을 잘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역설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자꾸 아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꾸 수사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경우가 어떻게 우연히 검찰이 찾아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다 결국 무너집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건데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돼 있느냐. 대장동 조영 씨의 사촌형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을 추종했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촌형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더니 이건 최재경이야. 최재경. 최재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윤석열이 따른 거야. 라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김병욱 의원이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 본인이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정리 싹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 만들어 볼게요. 요 단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금 TF 단장이라는 사람이 후보랑 상의를 해서 뭘 만들어요? 자, 요거는 민주당의 해명이 좀. 예. 지금 이제 김병욱 의원의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구악과의 싸움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도를. 자, 우리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선거에 해봤지만 이런 구도, 젊은 사람들 낡은 올드한 이미지 그런 대결 구도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수부장의 목소리가 만약에 변주되고 위조됐다면 이거는 정말로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로 이게 대선이라는 큰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긴 사람은 또 이긴 대로 또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승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수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상자 치료하고 포로 어떻게 하고. 근데 지금 1년 반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옛날에 그 전쟁의 진편의 장수를 불러가지고 야, 너 우리 대장 죽이려고 했지. 너도 같이 죽어.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제가 검찰이 다시 구청장 선거에 보궐선거 패배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다시 등판했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장에 보는 사실이 지금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범죄 행위를 전쟁과 비유해서 덮자. 전쟁도 끝나면 전범을 처벌을 해요. 제가 전범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선거 사범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일하셨던 분의 발언으로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넘어가자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중수부장의 목소리가 변조됐다면 그건 분명하게 범죄 행위다. 그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전체적인 의도나 그림이 프레임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조그만한 옛날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끄집어 나와가지고 이걸 크게 지금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한다. 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들이 준비했던 녹취부터 듣죠. 이재명 대표의 녹취.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왜 지금 이걸 다뤄야 되느냐. 자, 가짜뉴스는요. 쌓여요. 자, 이재명 대표 녹취 준비해 주세요. 가짜뉴스는 쌓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얘기해요. 나는 가짜에 요만큼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또 다른 얘기가 그래? 나도 있어. 이게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마치 그랬던 것처럼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대선 직전에 TV토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석열 후보를 공격합니다.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기사 쓴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죠. 이 허모 기자는 그럽니다. 아, 나 이거 최재경한테 들은 게 얘기예요. 녹취록에서 봤다니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녹취록을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 범인들 봐준 뒷배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윤석열이 조우영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조우영이 원래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으로 그죠? 알려져 있었는데 김양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최재경에게 과거에 설명을 해줬던 것으로 최재경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최재경의 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기사 쓴 사람이 최재경 입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입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게 뭐예요?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게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김병욱 의원 발언이 들어간 그 녹취록에 또 나오는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김양이 구속되기 전에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조우영이 김양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철수 씨가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한 말이지 이렇게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하는 말을 지금 저 기자와 저 방송에서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한 말인 것처럼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그렇게 말하면 그만큼 신뢰성이 간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워딩은 그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한 거, 이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 이렇게 보좌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뭐 국토위원 당직자를 통해서 저 언론에도 전달되고 기자들한테도 전달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쿼트가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한 말로 쿼트가 붙은 게 아니고 최재경 중수부장이 한 말로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가짜뉴스, 그러니까 왜곡을 일으킨 가짜뉴스의 핵심이다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지난해 3월 이 보도가 난지조차도 몰랐다. 그 당시에 받아쓰는 언론도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언론이 이 보도가 난 사실 자체도 몰랐고 보도가 났는데도 본인조차도 모를 만큼 그냥 지나가긴 했었어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조우영 씨의 사촌형이라는 이철수 씨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누군지조차도 모른다. 지금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좀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는 얘기는 의사 연락이나 입을 맞추지 않아도 맞는 얘기는 누구나 똑같이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틀린 얘기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입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 검사에서도 검사할 때 오타가 똑같으면 그냥 베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예. 그런 우연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음 토론회에서 얘기 갖고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김만배 시장님 그거 나오니까 뭐가 있나 그럴 때 근데 그거에 부합하는 또 다른 게 의사 연락이 없이 각자 있는데 가짜가 일치한다?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또 김병욱 의원이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근데 만났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짜끼리 맞아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의사 연락이 없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녹취록이 작성되는 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실무적인 걸 얘기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녹취록이라는 건 워드 쳐놓은 거잖아요. 그게 증거 가치가 있으려면 녹취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돈봉투 백문이 사건 불여일견이라는 거 합니다만 녹취록은 100번 봐야 뭐합니까? 직접 들어야지.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원본의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돈봉투 사건에서도 녹취록이 막 돌 때 조작이다 이럴 때 언론사에서 파일 자체가 딱 나왔잖아요. 이정근 씨가 오빠 거긴 해야 돼 이러니까 그냥 의문이 딱 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직접 들면 알고. 알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서 증거라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했다? 이건 기자로서도 ABC가 맞지 않죠. 근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럼 뭐 최재경 씨의 뭐 목소리를 성대모사했다는 거야? 그게 가능한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속기사 같은 경우한테 파일을 갖다 주면서 맡겨요. 의뢰를 할 때 녹취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속기사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의뢰를 하는 사람이 이 목소리는 최재경이고 이 목소리는 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지정한 목소리대로 속기사는 그대로 적으면은 그게 속기록으로 만들어지면 그걸 그냥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든 사람이 최재경이라고 찍은 그 순간부터 이건 조직적인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의심이 성립이 된다. 핵심은 누가 이걸 최재경이 한 말인 것처럼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누가 거기까지 상의를 했느냐. 그렇죠. 근데 보좌관이 단독으로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건 합리적 의심이죠. 자, 이 사건 결국 정치권에도 앞으로 파장을 물고 올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딱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날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국회 야당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 보좌관들을 겨냥한 압수수색입니다.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누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그 전쟁이 끝났는데 왜 패장을 불러다가 자꾸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 논란에서 같이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정치권에서의 이 논란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사 명단 주세요. 또 누가 수사하는지 이거부터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 이상한 얘기죠. 검사가 누군가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검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건 결과가 바뀐다면은 국민이 누구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 간단한 논리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거는 이유는 이 검찰이, 이 정부에 있는 검찰은 정치적이다. 이 얘기하려고 김의겸 의원이 또 저러는 거예요. 일단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동안 가짜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용을 했을 뿐이다. 우리도 가짜뉴스인지 모르고 인용을 했다.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김병우 의원이 이 가짜 녹취록 생성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연관된 부분이 있고 정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정리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정리해서 그래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면은 가짜뉴스 자체를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기존에 있었던 가짜뉴스 관련한 선거 전 공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김병우 의원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할지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셔야 된다. 저는 그 포인트를 꼭 보겠습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병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구악과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겠다고 그랬지 가짜 뉴스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 그 밑에 일하는 사실 그 대선 같은 데 보면 막 충성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 잘하려고 또 잘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몇몇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한동훈 장관께서 공정하게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밝혀지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저게 지금 너무 이게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 최재경 장관이 목소리가 변조되고 위조됐다는 그런 물증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본인은 한 얘기가 아니라고는. 예, 본인은 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문제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무슨 겸허하게 반성하고 또 분고쇄신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뭐 야당에 대한 협치나 이런 메시지는 한 번도 내지 않고 지금 또다시 야당 7인의 멤버라고 하는 저 김병우 의원을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정권 기조가 조금 국정 기조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지금 계속 그렇게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수사검사 명단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협치를 해요? 검사 탄핵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그런 야당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데 그것은 이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탄핵했잖아요. 워낙 편파적인 수사를 하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김병욱 의원이거든요. 지금 보좌관이 지금 거의 일을 다 주도적으로 했는데, 자, 최지원 기자,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보좌관이랑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만, 야, 너가 일을 이렇게까지 꾸몄어?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김병욱 의원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김병욱 의원은 뭐 이제 사람들을 만났었을 그때 뭐 TF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는 하지만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의원실 압수수색 했을 때도 의원은 자리에 없었고요. 그냥 보좌관의 자리만 압수수색하고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의원은 뭐 살짝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른다 이런 입장인데 어제도 보니까 그 SNS에 본인 의정 활동, 지역구 활동 그냥 계속 꾸준히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지금의 논란과 본인은 약간 좀 별개에 있다라는 점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검사 명단을 제출해라 막 이렇게까지 하면 검사들은 야, 뭐 수사할 때마다 다 명단을 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일단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의원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 정도면 검찰도 상당한 걸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법원이 어딘지 장소를 봐가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의원실, 주거지 이런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영장인데 민감한 곳이죠. 그렇죠. 근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증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됐다 뿐이지 녹취록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한 멘트가 영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물증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그 영장에 써 있는 내용이 증거로도 있네. 그러니까 발부 이렇게 된 거라서 수사는 지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큰 표차로 패배한 국민의힘,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견광부회하지 않고 민심의 해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궐선거인데도 무려 17%포인트라는 큰 표차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온 걸까? 왜 이렇게 크게 졌을까? 조선일보 오면 분석 기사 함께 보시죠. 자, 등 돌린 중산층, 윤이 7%포인트 이겼던 마곡에서 16%포인트나 졌다는 겁니다. 마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가양 일동인데 여기가 이제 흔히 마곡, 여기가 신도시예요. 옛날에는 공항, 김포공항 근처에 높게 건물을 못 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러면서 여기에 뭐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 많이 살고 이 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동안 사실 야당보다는 지금의 여권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졌다. 여기 주로 이제 젊은 층들 많이 있거든요. 젊은 층한테 진 것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등을 돌린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분석.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저희가 참 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기본적으로 지난 1년 반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뭔가 잘 살 수 있도록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달라 그런 희망을 갖고 새 대통령 선거에 임했을 겁니다. 그 결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 그 기대를 갖고 계셨던 분들 그래서 그 1년 반을 지켜봐왔던 분들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국정 운영이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아무리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라 하지만 서울 전체 또 국민의 민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7% 이기던 곳이 16%포인트 졌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총선에 대비해서 당이 더 빠른 그리고 더 크게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좀 변화하는 걸까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저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 뉴스, 소셜 홀딩스, 메타 캔버스, 사이언스 플러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후보자 앉으세요. 어딜 도망가요? 앉으세요. 바로 저 장면. 갑시다 하니까 나도 가는 건가? 해서 김행 후보자가 자리를 떴어요. 저게 이제 논란이 됐고, 저 논란 때문에 사실 뭐 이른바 주식 파킹 이건 좀 내용도 어렵고 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의 하나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근데 갑자기 갑시다 하니까 후보자도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좀 됐는데 결국 사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김행 후보자가 원래는 당초에 이제 낙마 여론에도 물러날 이유가 나는 없다 이러면서 악의적 왜곡에도 스스로 맞서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김 후보의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분출했다고 합니다. 예. 또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당에도 여파가 클 거라는 거죠. 이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 공식 의견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했고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 모양으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 후보자 본인도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 배경에 당의 뜻을 수용하고 희생하는 모양새를 취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예, 사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보선 승리의 기세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여 공세의 고삐, 그 타깃, 이제 바로 한동훈 장관을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동훈 장관은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가롭게 공연 보러 다닐 처지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보면 한동훈 장관께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부분은 민주당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인사검증의 실패죠. 인사검증관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정보를 다 취합하지만은 사실상 그 인사검증을 하는 그런 기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자기는 그냥 취합해가 보내기만 하고 판단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의중이 인사에 적용되지 않을 리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신원식이나 김행이나 이런 문제성 많은 이런 장관들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추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센 비판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1순위는 한동훈 장관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과거에도 민정수석이 있었고 물론 민정수석이 없으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었던 장관 후보자가 있었느냐? 그럼 그때마다 다 책임졌느냐? 역풍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을 가지고 인사 업무를 실패했으니까 사퇴하라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을 지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실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취합해서 대통령실에 넘기는 임무를 하는 분들의 수장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거예요. 지명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여러 자료를 보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 그거를 취합하지 못해서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런 지적이 타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한동훈 장관을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 절대 과반한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될 경우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업무가 중지될 뿐더러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설령 정치적 행보를 하고 싶어서 총선에 출마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자, 근데 어찌됐든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첫 타겟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 일각에서는 이거 보궐선거 하나 이긴 것 같고 승리에 도취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받은 거 외에 잘한 게 뭐가 있나? 저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대걸레로 때렸는데 요번에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다음번엔 쇠몽둥이로 때릴 수가 있겠죠. 승리했을 때 오히려 더 잘해야 되거든요. 네.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와 싸울 게 아니라 외부와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어찌됐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또 이렇게 총선은 아닙니다만 보궐선거나마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에 판을 키워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친명체제는 강화될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한 그 자체도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반가운 것은 뭐냐면 그 선거 승리 직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 억울하고 부족하더라도 다 감싸 안고 저 거대한 장벽을 함께 넘자. 이 말씀 하셨는데 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고맙거든요. 이 말이 마치 비명계를 위로해주고 보듬는 목소리로 들리셨던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취한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저런 목소리가 또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다 당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다양한 목소리 또는 작은 차이를 다 감싸 안고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총단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비명계 입장에서는 남의 당 얘기입니다만 에이 저렇게 가자고 해놓고 막상 공천 줄 때는 나 안 주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지금부터 해요. 왜냐하면 친명계 그 젊은 정치 신인들이 벌써부터 자기 지역구에 와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과 상당히 많고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예를 들어 당의 2인자라고 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 공천 안 준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상값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상값 언제든지 받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외상값이 뭐겠어요? 비명계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당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바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복귀를 하고 당 주류와 비주류, 비명, 친명 요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이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낼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당장은 당 내용을 수습하는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근데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대로 경선을 일단 현역 의원이 이제 있는 자리에 경선을 붙여버린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라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친명 대 비명이 붙는 지역구에 노골적으로 학살적인 공천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오히려 이 대표가 손발이 묶여서 표적 공천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그러니까 공천은 전략 공천 같은 건 하진 않더라도 친명을 노골적으로 띄워주진 않더라도 경선을 붙여버리거나 예를 들어 페널티 현역 의원이나 3선 이상한테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그 혁신안을 일부 수용하는 안으로 이제 입장을 내기 시작하게 된다면 물론 겉허울은 이제 시스템 공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여지겠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아마 혁신안도 반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약간의 이제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의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일주일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 중동 5개국을 방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하마스와 그 배후가 지금 이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이 뒤에서 돕고 있다. 이란을 고립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상전 투입에 따른 확전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take every possible precaution to avoid harming civilians. 요르단으로 떠난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5개국을 순방합니다. 하마스와 이란을 고립시키고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교전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양측의 사망자는 2,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틀 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의 공항 2곳을 타격했고 가자 지구를 향해선 포탄 수백 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상 가자 지구의 유일한 탈출구인 이집트는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고 민간인 대피 논의는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في حال لا سمح الله توقفت هذه المولدات ستصبح هذه المستشفى عبارة عن مقبرة جماعية.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과잉 대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에 발사된 보복성 포탄만 지금 6,000발이 넘어요. 6,000발이. 그렇습니다. 지금 폭탄만 6,000발이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4,000톤 가량의 폭발물이 지금 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양측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사상자도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전쟁 국면에서 처음으로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도 나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 화약고가 중동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군사 작전이 아닌 전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마스 완전 제거를 목표로 8주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게요.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전력차가 크다라고 이스라엘 대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마스보다 군사력이 월등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가자 지구는 거의 뭐 포화 속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얘기를 전해드리다 보면 이런 얘기를 꼭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납치되고 인질 이게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8살짜리 아이가 숨졌습니다. 8살짜리 딸이 숨진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저 아이라고 하는데 저 아이의 아버지가 저 딸이 저렇게 예쁜 딸이 이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축복받은 겁니다. We found Emily. 무슨 얘기입니까? 예,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상당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남성은 이스라엘 키부츠 비에리의 주민인데요. 공격을 받을 당시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있어서 아마 떨어져 있던 것으로 전해져 딸을 막 찾은 거죠. 그런데 이 8살 너무 예쁜 딸이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된 것을 보고 딸이 인질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일부분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다는데 좀 이런 겁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일일 수도 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깜깜한 방에서 매 순간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이 축복일 수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다는데요. 예. 이 말만 들으면 지금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하마스가 무슨 소리냐? 우리 한 3명 정도 인질 풀어줄게 이러면서 인질을 풀어주는 장면을 공개를 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차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자신들이 인질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하고 협상하지 않는 니네 탓이다라고 이제 표적을 돌리기 위한 그런 선전선동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인질에 대해서 살해하는 것도 네 탓이고 내가 인질을 억류한 것도 네 탓이고 왜 이런 나랑 대화가 되는 나랑 협상을 안 하느냐. 나는 3명 풀어준 거 봐라. 협상만 되면 이거를 다 인질에 대해서도 위해 없이 풀어줄 것이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 잘못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인질 내부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또 메시지가 돼요. 또 스톡홀름 증후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준 거에는 또 인질 안에서 또 내분이 벌어지고 또 테러리스트에 동조하는 사람 또 나의 모국에 대해서 비판 또 영상을 퍼뜨린 사람 이런 게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요구하기 위한 심리전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 사진 한 장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김치가 출시됐대요. 김치. 야, 뭐 한국 김치 유명한 거야 다 알죠. 근데 제품 이름이 게땡맛. 제가 차마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게땡맛 김치. 비속어가 중간에 떡하네 써 있다고 합니다. 뭐 JMTR 뭐 이런 말은 많이 쓰죠. 무슨 뭐 맛있다, 존맛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 제품에다가 이런 비속어를 떡하니 쓴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 포장지를 보고 아니 저게 실화인가? 정말 저런 상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좀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그 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저 사진을 저렇게 SNS에 올리면서 엄마 이제 김치 안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게땡맛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다는 뜻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속어인데 저걸 두고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비속어를 버젓이 대놓고 상품명에 쓸 수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기왕에 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뭐 많이 쓰는 말인데 뭐 어떠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업체가 이게 지금 최근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정말 맛있다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쓴 건데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제품명을 바꾸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일본 식품제조 업체가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제품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서 이런 비속어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식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외 식당이나 시장 가면 한국 메뉴 팔면서 한국어로 메뉴를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태국 여행기를 방송하면서 태국 야시장을 딱 비춰줬는데 식당 간판을 보고 참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저거 보시면 햄을 부침개인데 그냥 햄을 부침개가 아니라 무슨 맛 햄을 부침개예요. 이게 이제 방송에 그대로 나간 겁니다. 저거 보고 어떤 분들 재밌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좀 비속어 너무 남발되는 게 해외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는데 다만 저 식당이 저 의미를 알고 썼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르고 썼을 수도 있고 또 뭐 번역을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좀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이 가수. 야, 근데 이 가수가 거기까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뒤에 왜 안 해요? 사랑해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뭐 있는지 북한 사람들도 안 돼요. 북한 사람도 저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실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분명히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도 좀 소중하면서 하늘에 빛나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야, 저 사람이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랍니다. 근데 임영웅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잘 불러요? 예, 최근에 어떤 러시아의 다소 변화된 분위기가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북러 회담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나 규제가 조금 느슨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예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있을 때 비자가 만료되면 뭐 거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지냈는데 요즘에는 저렇게 좀 자유로운 모습이 많이 목격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러 회담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국제 정세와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다 보니 뭐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또 노동력을 공급해서 외화벌이를 하려고 보니 이런 것이 좀 맞아 떨어져서
들어서 분위기가 완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중국에 있는 그런 북한 출신들은 어떠냐는 거죠. 탈북자들 막 강제 송환했잖아요. 그렇죠. 아시안 게임 끝난 후에 대다수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참 이 정세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달라진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건 남한 노래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들 얘기로 남조선 노래를 동무가 불러? 이럴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뭐 비교적 분위기가 느슨하고 자유롭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취재 영상들 보면은 현지 그 상점에서 러시아 상점에서 한국 뭐 라면, 떡볶이 이런 것도 많이 팔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접한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만 들어가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국경 봉쇄가 해제되면서 이제 그 한국 문화가 유입되면 이제 체제 혼란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한국 드라마하고 음악을 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옛날에 막 USB에다 몰래 막 그 깔아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암암리에 뭐 아름아름 보던 건데 최근에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청소년을 10대 청소년을 공개 처형까지 했다고. 아, 청소년을 지금 남한 문화에 지금 휩쓸렸다고 공개 처형을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공개 처형을 확대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렇게 그 공개 처형을 또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어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한국 노래 잘못 불렀다가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본 북한 주민 중에서는 실어증, 불면증 이런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자, 지난 7월이었죠. 국내 최초로 쌍둥이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야,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까?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편의상 1바오, 2바오 이렇게 불렀는데 이 쌍둥이들의 이름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이름일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일바오는 루이바오입니다. 슬기 예자, 보물 보자, 슬기로운 보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루이바오입니다. 빛나기 보물보, 빛나는 보물입니다. 성원 프로님, 지금 손도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듣고 계시나요? 자,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귀엽겠어요? 예. 내년 에버랜드 다 그냥 죽었어 그냥. 예. 쌍둥이 바오야 사랑해. 자, 첫째가 루이바오, 둘째가 후이바오. 근데 이게 사실 공모로 뽑았거든요. 야, 근데 공모에 무려 70만 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7만 명도 놀라운데 70만 명이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새끼 판다들의 이름 공모 이벤트가 이제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0여일간 진행이 됐고요. 1차 온라인 투표에서 20여만 건이 접수가 됐고 이제 2차에서 50만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0만 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이름이 지금 루이바오, 그러니까 슬기로운 보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후이바오, 빛나는 보물. 둘 다 바오가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태어난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왜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안 짓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것도 궁금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까 처음에 화면 보시면은 정말 그 빨간 약간 맞아요. 정말 갓 태어난 예. 정말 작고 가녀리죠. 한 200g에 불과하다고 해요. 태어나면은. 생존율이 그렇게 높질 않다고요. 그렇죠. 생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확인된 한 생후 100일 무렵부터 이름을 지어준 게 관례라고 합니다. 옛날 왜-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그렇죠. 강하게 키우는 네, 왜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영아 사망률 높을 때 바로 출생 신고 안 하고 좀 지켜보다가 그렇죠. 잘하면 하는 그런 일도 경우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푸바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00일 된 11월에 푸바오라는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예, 자, 쟤네들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엄마서도 얼룩서 엄마를 닮았네. 송아지는 다 얼마 닮은 것 같죠? 네. 쌍둥이 판다 아닙니다. 그래요? 자, 첫째 루이바오, 아빠 러바오를 닮아서요. 등에 V자 무늬. 둘째 후이바오는 엄마를 닮아서 등에 U자 무늬가 있는데 기존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성격도 다릅니다. 첫째는 굉장히 활발해서 엄마처럼 느껴지면 빼빼 소리 지르는 거 공개되기도 했고, 둘째는 조금 무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유가 있다고. 예, 근데 100일 만에 무려 몸무게가 30배 이상 커졌다고 알려져 있죠. 와. 180g, 140g이었는데 폭풍 성장했는데 더 놀라운 거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솜털이 하얀 게 너무 강해서 팬더인가 싶거든요. 지금 근데 잘 어느새 이렇게 보시면 까매졌네. 그렇습니다. 나 팬더 맞아요. 나 눈에 까만 무늬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